안녕들 하십니까? 여의도부터 38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시간이 흘렀죠? 많은 시간 흘렀죠.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지난해에 저희가 37회차 때 2010년을 빛낸 2010년을 아주 그냥 차갑게 식혀버린 뜨겁게 달군 사람도 많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뜨겁게 달군 사람은 별로 없고 다들 차갑게 식혀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들을 다뤄봤는데요. 우리 전부 12분이었잖아요. 네, 12사람이었죠. 전반기에 5분.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볼까요? 저희가 네. 1부에서 38회에서 37회에서 서청원 서청원 의원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 했고요. 민주당 당대표 전재현 회장 했고요. 동양증권 동양물 현재현 회장 환하게 너무나 환하게 지금 전부적인지 모르겠지만 이석기 의원 했고요. 이분은 잘 나왔구만. 최동욱 잘 이걸로 따지면은 제일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 네. 아니 그다음. 서청원 대표님이 제일 잘 나왔어요. 굉장히 젊게 환하게 잘 나오셨어요. 이분이. 김한길 대표도 되게 핸섬하게 핸섬하게 포샵을 너무 포샵은 굉장히 좀 순수하게 되게 나이브하게 네, 나이브하게 맞아요. 아니, 나왔었죠. 포샵을 좀 많이 내 하시더라고요. 표정은 참 제일 썩었다 진짜. 사진도 저렇게 올라왔는지 몰라. 예,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계속 정말 중요하신 분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글쎄요, 저는 뽑기 운이 없으셨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2013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몇 분 계셨는데 그분들은 여기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2013년 하면 이석기밖에 생각 안 나갔고. 예, 우리 한번 한번 골라보시죠. 스타트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몇 우리 번? 몇 번 해볼까요? 그 하늘색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하늘색? 11번? 11번 한번 해볼게요. 이분 누구세요? 아시나요? 이분 아시겠어요? 이분? 굉장히 그 머리가 살짝 벗겨지셨네요. 특징을 뽑아보자면 네. 되게 이분 아시겠어요? 정치인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치인은 예. 아닙니다. 정치인하실 얼굴 아니에요. 아닌데 예. 예, 올 한해에서 2013 경제계를 년에 경제 사건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죠. 이렇게 네. 유추를 하시면 될 거예요. 하나는 동양증권이었고 하나는 바로 그 대리점 관련해서 갑을 얘기를 했던 갑을 남양입니다. 관계에서 남양우유, 남양구로 사태. 남양유. 언론에서는 사실 남양유업하고 대리점 그 협회 그분들 얼굴들만 잔뜩 보게 되는데 그렇죠. 실제 얼굴 볼 일이 거의 없으신 그렇죠. 분이시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사과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저 표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입술을 굳게 다무시고 고개 숙여 사과했던 그 사진을 꺼내셨네요. 그 대리점주가 남양그룹 대리점주가 자살하기도 했던 그런 사태였고요. 저걸로 인해서 갑을 관계가 재조명을 받았죠. 그다음에 배상면주가 아모레퍼시픽해서 계속해서 그 불합리한 불공정한 행동 그 갑질이라는 네, 그런 갑질. 표현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터질 게 터졌었다. 그리고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의 갑을 관계 고착 그 슈퍼갑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고 그러지만 비즈니스 사회에서 갑을 관계에서 갑의 우월적 지위 남용 이 부분은 언제든지 터질 건 터졌다. 근데 이제 그게 촉발된 게 너무나 불행한 사태로 터진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터질 일은 반드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더 뒤늦게 손을 대지 않았나? 우리 영지 씨는 슈퍼갑 이 시대 슈퍼갑은 누군 것 같아요? 교수님? 일단 20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취업 면접관 정도? 네. 취업 면접관이 저번에 때 굉장히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사실 갑을이라는 게 좀 굉장히 자주 섞인 좀 냉소적인 그런 유행어로 정말 2013년을 강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라는 그 측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너 갑을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 너무 쉽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을이야. 저 사람은 갑이니까 이 얘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요새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을이라도 병정무로 떨어지기가 무섭기 때문에 갑이 될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겁을 먹어 있는 상태라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구나. 갑을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게 20대들이 그런 갑의 횡포에 어떤 저항을 하거나 어떤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약간 그런 소극적인 그냥
나는 을이면 만족해. 약간 이런 정신 상태가 조금 저는 아쉽다. 근데 포인트가 이제 좀 이상한 게 사회 구조상 가불이 존재하는 거고 가불은 역할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는 불공정한 횡포나 이런 건데 이제 인사 담당자 같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분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학생을 선발하는 역할 수행. 그리고 저도 이제 대학원 때 조교 생활에서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긴 했지만 그 실험 수업 같은 거에 학점을 주긴 했지만 이건 다분 역할적인 문제인데 남양유업 같은 문제는 각과 을의 역할을 넘어서 불공정한 피해를 끼친 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렇죠. 문제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사후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정 재판매 거래 고시를 발효를 해요. 내년 1월부터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가불 관계의 역할을 넘어선 불합리한 관행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게 되는 좀 발전적인 사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제 기억으로는 그 가불 관계가 터지고 난 다음에 뭐 민주당에서는 그 캐치프레이 을의 눈물을 닦겠다 해서 뭐 을지로라고 네. 해서 어떤 특이 비슷한 구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새누리당에서도 손가시. 손가위라고 손가위. 예, 손톱 손톱 및 밑에 가시를 가시 떼겠다 뭐 해서 양 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가불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이후에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어떤 뭐 선심성, 어떤 전시성 그런 행정 처리들을 막 하고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고? 소 잃고 네. 외양간을 고쳐야 되니까. 소 잃기 전에 고칠 이유가 없어. 사실 우리가 이제 갑을 따지면서 사실 또 을 속에 아까 병정 얘기를 했었는데요. 또 편의점에 이렇게 대리점 얘기하지만 대리점에서 하고 있는 알바 그쵸. 분들은 또 병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뭐 병정으로 떨어질까 두렵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을을 위한 입법 속에 그게 또 이제 새로운 병정을 야기시키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을을 위한 입법성의 새로운 병정은 어느 정도 피해가 당연히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피해가 당연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을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그게 당연히 병정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노력을 하면 병정을 위한 권익 향상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도 우리가 다루면서 얘기했지만 갑을 관계의 이 비중들을 어떻게 을의 지위를 올릴 것이냐 갑의 지위를 낮출 것이냐 이 방향이 그때 당시로서는 새누리당은 갑의 지위를 낮추자라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을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갑의 지위를 낮추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그때는? 저는 사실 갑의 범위와 어떤 을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서 발생된 그런 사안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갑의 어떤 권한과 그것을 이제 범위를 명확하게 그 설정을 하고 을의 범위는 이렇고라고 해서 그 질서를 제대로만 지키면 사실은 이렇게 좀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이게 갑이 쉽게 그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이 좀 국민 의식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당한 어떤 그 요구에 있어서 내가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갑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겠다라는 어떤 국민 의식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네. 내가 갑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겠다는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팟캐스트를 하면서 PD의 과도한 갑질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사실 네. 저는 그 팟캐스트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에 이렇게 말도 이렇게 조근조근 잘 하셔서 이렇게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담당 PD님께 무서워요? 난 담당 PD님하고 술 한잔 마시고 그러면 좋던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괜찮은 사람 맞아요. 네, 예. 맞아요. 예. 잘릴 것 같아. 나 딸랑딸랑 우리 PD님 최고. 그래서 지금 과도한 갑질을 보고 계신데 네. 이렇게 갑이 무서워요. 저는 이제 평생 얼마나 하다가 잘리시겠네. 잘하서 막 잘 난 보셔야 된다. 갑이에요. 평생 얼마나 하다 도봉 갑이에요. 나는 갑이니까. 갑질 잘하셔야 됩니다. 갑질 잘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그 남양유업 대리점주가 그 맞습니다. 재판 청구를 했었죠. 근데 사실은 손해배상액이 8,600만 원이 확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배상액은 3,600만 원밖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뭐 입증 책임이라든지 또는 뭐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손해액을 키웠다라는 부분이 아마 그 참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얘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요. 정말 건전한 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갑을 관계 정립, 갑이 을이 될 수 있고 우리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요망해 봅니다. 네, 몇 번 할까요? 이번에 한번 제가 해볼까요? 몇 번 뭐 뜯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슈퍼갑. 슈퍼갑. 왜 다른 보면서 슈퍼갑이라 그래? 나 미치겠네 지금. 아 그러면 잠깐만.
아니 누구세요? 근데 이분은 아, 복면 신상 한번 털어볼까요? 초반에 저 복면이 아마 초반에만 쓰다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저 복면을 말고 다른 그러니까 복면을 답답해서 썼는데 입 튀어준 게 누구예요? 예? 그 위원장님이시죠. 답답한 게 사이즈가 답답. 아니 입이 막혀 있어가지고 아닌가요? 근데 어떠셨어요? 한번 쭉 보셨죠? 네, 또 저는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다 저 봤는데. 복면 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아 이번 화에는 또 다른 가면을 쓰시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가면에 입 튀긴 정착을 게 이거밖에 하셔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사이즈가 이게 사이즈도 편하시겠다. 옛날 사이즈 보면 그 좀 잘 안 맞아요. 가면을 좀 세봤는데 소리도 좀 이상하게 나는 것 같고 제 목소리가 잘 안 막히는 것 같아요. 저 가면 안 하신 게 다행인 게 저게 이제 영화 V4 펜테타에서 나오는 반정부를 의미하는 그렇죠. 가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거 쓰시면 안 될 텐데 했는데 잘 바꾸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뭐 성향으로 따지면 뭐 굳이 친정부 반정부 이런 거 없어요. 저는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돈 제가 주는 뭐 대로. 돈 제가 주는 뭐 저는 정말로 제가 정말로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네. 뭐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너 거기 가서 너무 친새누리당적인 바인들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나도 새누리당 진짜 칠 때도 많아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본 복면의 신상은 이제 40대였고 예, 그거는 뭐 다들 제가 스스로도 밝혔고 직장인이었고 예, 직장인이죠.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 예, 해외 촬영도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그때 미국도 한번 갔다 오셨고 미국도 한번 갔다 왔고 부인도 한 분 계시고 예, 와이프도 아주 아름다운 와이프.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신상에 털릴 저 만한 딱 게. 아빠라고도 밝힌 적이 있었고요. 네, 몇 번 뜯을까요? 우리 위에서 한번 뜯어보죠.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한번 밑으로만 너무 뜯어볼까요? 깔렸어. 밑으로만. 밑으로만 응. 그럼 12번 뜯을까요? 10번 한번 뜯어볼까? 참고로 여러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사람 아닙니다. 순간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은 사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복면 벗기려면 이 얼굴 아니야. 되게 눈매가 비슷해요. 아니 왜 그래? 이거 아니라니까. 아니 이거 여기다 홍채도 카메라 비슷하고요. 보셔봐요. 뭐 일단 헤어스타일도 비슷한 거 네, 같아요. 머리만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나왔잖아요. 네. 김정은 정말로 뭐 할 수만 있다면 네. 김정은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왜? 그 왜요? 정도 무소불위의 권력, 슈퍼 갑질을 해하면서도 뭐 아무런 피해도 못 느끼잖아. 너무 좋잖아. 근데 편히 잘 수 있을까요? 뭐 암살할지도 모른다, 배신할지도 모른다 그런 뭐 두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깔렸지. 그러면 괜찮다. 알았어. 아무튼 지금 뭐저 고명천지 문명 국가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공개 채용을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장성택 서열 네. 2위였죠. 예. 어떻게 이런 사건을 보면은 굉장히 좀 섬뜩해요. 이런 국가는 아니고 어떻게 이런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간에 예, 이런 것과 우리가 이제 경계선을 맞대고 있어서 올 한 해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터졌던 그렇죠. 걸로 제가 예. 기억을 합니다. 북한에서 그때 정전협정 폐기하겠다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하겠다. 뭐 핵실험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올 한 해는 그야말로 정말로 제 생각에는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던 부분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정도로 굉장한 이슈를 끊임없이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그랬죠. 예, 예.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일부 분석도 나오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이전에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포탈 일면에 정말 메일을 장식할 정도로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정보가 홍수가 오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제 SNS 상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북한을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좀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유례없는 그런 3대 세습이나 어떤 그런 뭐 공포 정치라던가 전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이게 같은 동포였는지 우리가 뭐 한 핏줄을 나눈 뭐 정말 형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 좀 심하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들이 점점 횡배해 가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네. 이런 피로도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로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 대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이슈나 임팩트는 거의 없었다고 봐요. 요 최근에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종북 논란이잖아요. 음. 그리고 통진당 사건도 북한이랑 어느 정도 결별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젊은이들 의식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무뎌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예. 이게 그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 저는 이제 북한을 바라볼 때 그 인권이라든지 뭐 3대 세습, 뭐 북한의 어떤 통치 체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밥 먹고 해서 비즈니스 하고 집에 들어와서 뭐 토끼 같은 딸이지. 뭐 호랑이 같은 이걸 모시고 사는데 모시고 정말 소시민으로 사는데 여기에서 뭐 저쪽 나라에서 뭐 한다 뭐 누굴 하는 이거보다는 지금 북한의 이슈가 안보 문제니까 안보가 뭐 천안함 빵 터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디도스 공격해서 국가의 뭐 은행이 망가졌네, KBS가 망가졌네 이러면서 국가가 불안해지는 부분들이 정말 힘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개처형이나 이런 걸 보면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할지 너무나 돌출 행동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국가 지도자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안정감이거든요. 네,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안정한 예측 언제 어느 날 이 그 나이도 젊은 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의 분이 이제 최고 통치자가 되면서 뭐 어느 날 미사일을 날릴지 뭐를 실험을 할지 이제 뭐를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국경을 맞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너무 진짜 국제사회가 이거는 쇼크를 받을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이제 좀 탈북 대학생들이 있거든요. 탈북 대학생들이 막 당시 이제 장성택 숙청 사건을 듣고 이거 정말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장성택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또 숙청이 되니까 안타까움과 어떤 충격과 막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요새 그 안보의식이 사실은 많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안녕하지 못한 거는 나라가 안녕하지 못할 때 개인의 안녕은 찾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정의사제 구현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서 공개처형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서열 2위인 사람이 적절한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처형 당하고 공개처형된 필름을 동영상을 갖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개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왜 그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세력들, 뭐 정의사제 구현단이라든지 이런 분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그분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들은 딜레마라고도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분들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타당성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정작 그 사건이 발생하는 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합리성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 동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불안감이 적은 건 그 뒤에 행보를 보면은 어느 정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저질렀다는 행보를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잡기 위해 포상을 내린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대외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측은 어려워도 굉장히 그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죽인 게 아니라 필연성에 의해서 이번 장성택 처형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 애가 아니고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을 보였다.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옛날에 허브코원의 협상의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일반화된 그 방향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잡히고 이제 김정일 체제가 있었고 김일성 체제가 있었잖아요. 더 위로. 근데 이제 숙청의 연도가 이제 10년, 그리고 김정일 때는 4년,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1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점점 체제의 유지가 더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러한 북한의 것이 이제 동향이 올해는 정말 올 한 해를 꾹 관통했는데 여의도 정가를 주었다 폈다 했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것이 계속 될 것인가가 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죠. 내년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북한이 뭐 계속 그렇게 체제 유지만을 위해서 움직이면 사실 우리랑은 뭐 특별히 그렇게 상관이 있지 않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꾸 이제 우리 내부에 어떤
북한과 관련해서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의구현 사재단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게 되게 굉장히 억울해하시잖아요. 뭐 나를 종북으로 뭐냐 빨갱이로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냥 한마디 하시면 되거든요. 아 북한 인권들 뭐 중요하다. 주민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거나 아 뭐 독재하면 안 된다라고 한마디를 하면 그 의혹이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가 될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면서 계속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의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냥 속 시원하게 김정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죠. 네, 다음 거 볼까요? 그냥 위에서부터 여기서 볼까요? 한번 이제 천천히 가죠. 4명밖에 네. 안 남았네. 아,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의원이 초선 의원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문재인 의원 초선 의원입니다. 예. 뭐 그만큼 초선 의원이고 근데 초선 의원인데 대권 후보였죠. 그 정도로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예. 일단 이제 문재인 의원 하면 올 한 해를 문재인 의원의 그 그래프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참잠하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또 이렇게 반등해서 이제 상종가 치려고 도약을 준비 중에 있죠. 아니 NLL 발언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수면 위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니 그러니까 김한길 그 당대표를 단가를 흔들고 보면 있죠. 그러니까 단가라고 표현을 가치 밸류로 보면 이게 점점 더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점점 침잠하고 있다가 요즘 더 가치가 점점 더 본인의 가치를 상승시켜가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런 걸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비상식적인 초조함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또 지나치게 빨리 아직 이제 대선 치른 지 1년이 됐는데 지나치게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냐,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침잠하고 자숙해야 될 시기가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대선에서 이제 20대 투표율을 보면 문재인 의원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표차를 20대에서 보였. 압도적으로 높았죠. 네, 근데 조금 저는 그 투표율을 가지고 조금 착각을 하시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재인 의원 개인의 어떤 역량으로서 어떤 국정 운영이나 어떤 행정 능력에 있어서 이렇게 검증을 받은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안철수 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20대가 조금 더 탄력을 줬던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기 반성 없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뭐 외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패배를 한 거고 뭐 자기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운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 조금 좀 교만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또 들거든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번에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초조함 이럴 수도 있겠죠. 초조한 이유는 문재인 의원은 안철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의원이 자기 세력화를 하면 문재인 의원은 당시에 당내의 기반은 친노기 때문에 친노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결집을 해야 되고 그 결집에 구심점으로 자기가 빨리 서지 않으면 공중분해될 위험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역학적인 관계에서 바라본다면 저는 문재인 의원이 지금 시점에 뭐 본인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과거 이제 패배한 대선 후보들이 다시 대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으로 가는 이유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5년간이나 대권 후보의 이미지를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좀 모아서 나오지 않으시는 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1년부터 바로 하면 시기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 건가요? 약간 그 대권을 4년이나 앞두고 나서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제 12.19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라는 이제 책 북콘서트 겸 출판기념회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친노 세력이 친문 세력으로 결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도 보여줬는데요. 글쎄요, 뭐 고비고비마다 이제 NLL 공개 발언도 그랬고요. 또 대선 불복성 발언도 그렇고 고비고비마다 김한길 당대표를 흔들고 있어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급진적인 친노 세력을 대변하는 여기 문재인 의원이 이제 김한길 당대표를 이제 과격하게 흔들면서 나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새누리당을 돕는 엑스맨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심심하면 한 분씩 튀어나오시니까. 예.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내년에 문재인 의원은 어떨까요? 내년에 문재인 의원의 그 모습은 저는 내년에는 문재인 의원이 정말
당의 어떤 전면에서 정확하게 나설 거다. 지금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설 거다.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당 김한길 호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당 대표를 노리는 거는 이제 차후 대권을 위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한길 대표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고요. 김한길 대표는 문재인 의원이 얼마나 미울까? 사석에서 만나면 술 한 잔도 같이 안 하는 거야. 그 옆에 자리 많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사진 보니까. 그래? 뭐 예. 편하게 웃나? 네. 당신들 참 힘들 것 같아. 속으로는 얼마나 믿겠어. 근데 앞에서 다 웃으면서 옆에 앉으세요. 이런.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연애 정치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런 부분도 있죠. 이상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싸운 걸 분명히 봤는데 저녁 때 술 한잔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는데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막 이러면서 아 형님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네, 정치는 잘 시원 모르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다.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정치는 정말 생물이라 그래가지고 흐르는 물과 같은 부분이 있고요. 또 정치는 또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지 뭘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갔다가 한쪽을 줬는데 둘을 다 높여주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적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이 가져가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로섬 게임도 될 수가 있는 그런 거긴 한데 글쎄요 문재인 전 대권 후보의 행보가 왜 이렇게 급진적인지 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긴 한데 그분은 언제 나오나요 도대체 이 문재인 전 대권 후보의 발걸음을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 찾던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람 그나 요거 한 부분을 그냥 확 뜯을게요. 내가 놨잖아. 여기 배치가 딱 이 배치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저희 20대들의 멘토. 멘토였던 뭐 때문에 멘토? 멘토였던이에요? 멘토였더냐? 였던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사실 멘토였던 그 과거형. 멘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이분이 삶을 보면은 이렇게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신 분은 아니에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려움을 겪고 자수성가한 그런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진로에 있어서 개척한 어떤 그런 기업가 정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그렇죠. 네. 이 기존거를 버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네, 도전하는 그리고 정신, 뭔가 마음, 참신하고 정신, 어떤 자세. 창조적인 그런 도전 정신이 젊은이들한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인데 갑자기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20대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의 신경은 과연 어떤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아직까지 좀 안철수 정치를 보지 못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분이 한 것이 사실 뭐냐라고 했을 때는 밀어주기, 다른 사람 밀어주기, 뭐 힘 실어주기, 약간 여기까지만 봤고 이렇다 할 어떤 안철수만의 어떤 정치 신념이라든가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긴 이르지 않냐라고 하면서도 일부분으로서는 좀 기성 정치의 어떤 행보를 답습하는 게 좀 실망스럽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 자리를 아직까지 드리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약간 저희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의 성원을 입고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는데 실제로 그 뒤에 행보를 보인 거는 굉장히 왜 저러지? 왜 저러지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듯한 행동을 많이 보이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정권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도 유유부단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실망감을 안겨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각인되기 시작한 게 박원순 시장하고의 그 그렇죠. 단일화. 네. 5분 동안 얘기 들어보고 그 당시에 네. 90몇 %의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주신.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든 1등 공신이죠.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뚜렷한 정치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죠. 오히려 또 이분도 이제 너무나 사이사 재보궐선거 통해서 입성하면서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역시 뭐 개인의 한계일 수도 있고 무소속 의원 한계일 수도 있고요. 의회에 들어가서 오히려 또 존재감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너무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를 그렇게 많이 끊임없이 목매달았고 빨리 해라.
네가 해야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계속적으로 그 시기가 지금 많이 늦어서 예상보다는 올해 초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안철수 의원이 올해 초 그리고 4월 재보선 그래 안 되면 10월 재보선 때는 뭐 근데 다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이제서 만났는데 지금은 창준이도 아니고 새정치 준비 그쵸. 그 전 단계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기다려 하다가 이제 거의 1년이 다 된 후에 뭔가를 터뜨렸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많은 인력 풀이라든지 인재 풀이라든지 이제 봉착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본인 속이 굉장히 많이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정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뉴페이스로서 좀 저는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SNS에서 안철수 의원을 접한 사진이 그 출석률 100%를 네. 칭찬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굉장히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밖에 좀 말할 게 없나? 의원님들이 싶기도 솔직히 해요. 출석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옛날에 랭크특급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신선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해줄 거라는 이미지를 갖고 네, 있었는데 지금 1년 동안은 어느 정도의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미지를 다 잃어버렸다는 게 안 좋은 근데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랭크 특급에서 했지만 출석률 100%의 허구가 있죠. 네. 들어갔다 나오면 출석이 된 거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서 그냥 잠깐 갔다 오면 출석이 되는 걸로 예, 그렇게 잡히기 때문에 사실 출석률 100%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이번에 새정치준비위원회 보면 사실 이제 안철수 지지층이 일부 이제 그 중도 성향의 분들도 상당히 계시다고 하지만 대체로 그 민주당 지지층하고 겹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재인 의원의 또 이렇게 조급하게 또 측근에서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계기를 또 제공해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안철수 의원 신당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안철수 의원 창당은 어떤 모습이든지 창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창당이 안 될 일은 없겠죠. 대신에 그 창당한 이후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얼마나 정치 세력화를 이루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3정당이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는 역사가 증명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의 제3정당에 출연은 항상 다 그 당 최초의 인물 중이신데 그 인물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세력화를 이루냐였는데 세력화를 이루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 세력화는 하겠지만 그 세력이 비전을 가지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인가는 안철수 의원 개인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부터 이제 창당 설명에 돌아가시면서 어느 정도 행보를 보이시는 게 이제 보입니다. 내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참 오래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나오실 분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남았네. 난 한 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윤창주? 해볼까요? 예, 우리 저는 4번? 2번? 그 4번이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4번을 한번 4번이요. 4번. 네? 이분 누구실까요? 배치가 참 미묘하네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3년을 진짜 뜨겁게 달궜죠. 국정원 그 여직원 댓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게 국정원 댓글이 만약에 정말로 조직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일이죠, 사실은. 그쵸, 엄청난 만약에 일이고, 그렇다 그러면 큰일이고 검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 이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근데 지금 대선이 이제 1년째 되는 이 시점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대선 불복성 발언이 나오지 않나. 현역 국회의원인 장하나 민주당 비례 초선 의원이죠. 네, 그 명시적인 대선 불복 발언이 나오질 않나. 물론 민주당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거를 그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또 이걸 조직적으로 뭔가 이거 문제가 있다, 뭐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는 두 가지로 좀 양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좀 건설적으로 이거에 뭐 진실을 잘 파헤치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좀 감정적인 앙금이 좀 이렇게 같이 교묘하게 그 접합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그 감정 싸움으로 좀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누구의 감정싸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다른 이슈들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이 국정원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실체 규명하고 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갑자기 그 멀쩡히 계신 대통령 뭐 그 문제까지도 가져가면서 뭐 하야해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반대 입장에서는 국정원의 존재 자체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존폐 자체까지 또 논의를 하고 이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두 진영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싸움으로 치달은 게 참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원세훈 사건을 보면서 하나 딱 느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 마인드는 일단 선거 자체에 이런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유감스러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진행 중인 거고 진행 중인 사건이니까 이거에 대한 개인적 판단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너무 확대시켜가지고 대통령 하야로 보는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 종결이 나고 이거에 대한 처벌이나 행위는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있어서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시위가 매일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된 행동과 판단이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뭐 처음에 이 사건의 네이밍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네. 시작할 때 국정원 여직원 강금 폭행 사건. 강금 폭행 폭행 사건으로 사건.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국정원 댓글 조작, 댓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까지도 이렇게 확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야기들이 점점 퍼져가면서 그 카테고리가 넓혀져 가고 있는 생각이에요. 초기에 정말 그 하나 어떤 인권의 문제로 시작을 했던 네, 것이 맞아요. 점점 들어서 국가기관의 어떤 조직적인 음모와 어떤 여러 가지의 그 파워 게임까지도 흘러가고 있는데, 자, 뭐 검찰 결과가 나오고 뭐 재판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만약에 재판 결과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검찰의 1차 중간 발표 결과도 있었고 굉장히 유의미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국정원 자체 내에서도 뭐 내부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 잘못된 일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밖에 없었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됐던 조직의 잘못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공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지금 이야기되고 대통령 하야와는 조금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개별적인, 맞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일 카테고리에 넣어서 네, 확대시켜서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부분들은 이거는 어떤 사건의 본질과 이런 거를 떠나서 정략적인 정치인들의 정치 노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의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보면 이거를 대통령 하야까지 연결시킨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뭐 굉장히 뭐 되게 대통령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뭐 어떻게 목매다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이 부분들은 뭐 저는 한 40대니까 40대 사람들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과 대통령은 이걸 재발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노력과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담당할 사람이지 그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이제 사자회담을 통해서 야권이 이제 줄기차게 주장했던 국정원 개혁 특위위원회, 국정원 개혁 특위죠를 그러니까 수용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으로 정세균 상임고문, 민주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고, 여야 각각 이제 국정원 개혁 특위 위원이 이제 선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국정원 개혁 특위도 이제 좀 가동이 될 테니까 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고 정말 이제 좀 민생을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한 분 남으셨는데 난 이분은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최초의 여성 대통령. 네. 그렇지. 네. 사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모든 예. 것이 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국정의 최고 근데 책임자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자에서 대통령의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세요.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1년 몇 점 정도 주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 대선 전에 정치학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금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고려대학교에 이제 학생들이 그 자체적으로 그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뭐 고대가 미인이 많이 가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와 어떤 그런 뭐 지지율과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막 분석을 하고 뭐 공개적으로 교수님이 그 자리를 마련을 하셔서 나가서 지지 연설도 하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1순위로 뽑았던 게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반드시 지킬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정말 잘 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가 사실은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뭐 돌아봤을 때 북한하고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뭐 잘못했던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젊은 층 흡수력이 굉장히 좀 약했거든요, 사실. 근데 얼마만큼 흡수를 했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미흡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좀 20대를 위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일자리나 어떤 그런 뭐 군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이렇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이렇게 판단을 뭐 몇 점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준다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한 70점 정도를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75점 정도 저는 드립니다. 75점 굉장히 좋은 네, 성적인데요. 저는 굉장히 네. 소화해 주셨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의 그 점수를 주고 그 점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이제 마음에 들어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 세대가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대북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들 중에 거의 드물게 북한을 상대로 우위적인 외교적 입장을 갖는 속 시원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교적인 것들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시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기엔 1년이 좀 짧은 기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충분히 감안했을 때 이제 나머지 성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확실하게 보여준 대북 기조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이 어느 정도 답답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주시지 않으셨나. 그리고 청년 문제나 가난, 취업 같은 취업, 주택, 기타 등의 문제는 이게 1년 만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청년위원회 같은 그 직속 기관을 설치하고 또 이제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 어느 정도 이제 예산안을 마련하고 방향을 잡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도 기초연금 제도를 어느 정도 축소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등을 봤을 때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사건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몇 점? 그래서 제 점수는요.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점수는? 저도 75점 할래요. 아 75점. 네. 복면은 몇 점? 저는 복면 쓰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 70점도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많이 줬다고 그러니까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점수를 좀 한 65점 정도 낙제는 아닌데 간신히 면했다라고 1년을 평가한다면 저는 굉장히 박하게 주는 편인데 청와대에서 전화 올 것 같은데요. 뭐 전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국가기관 사정해? 사찰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정말로 컸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뭐 우리 집에도 뭐 대통령 한 분 사시고 계시지만은 모시고 살곤 하지만 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컸는데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외교 분야의 성과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북 관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일단 외교적인 성과라든지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서 어떤 보여줬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능력 이런 뭐 전문 분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래서 그렇지만 대통령이 1년 국정을 이끌어가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정치의 실종을 나와왔고 그걸 해결할 만한 역량들을 정부 영역에 부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왔던 소통과 여러 가지 어떤 화해와 통합 얘기는 하시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올 한 해 비춰졌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내년을 대비해서라는 좀 많이 보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국정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마이웨이로 가지 않았나라는 부분들 뭐 본인의 스타일 뭐 원칙과 신뢰에서 간다고 하지만 정치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원칙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화합과 포용이고 네고시에이션은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너무 고지식하게 뭐
좀 우리의 융통성, 뭐 좀 일본식 전쟁하면 유도리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게 많이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서 저는 한 15점 깎아 먹고 기대가 너무 커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박근혜 대통령 1년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저는요, 우리 이제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나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당연히 적극 지지를 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하고 유일무이해서 지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나온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장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대통령을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얼마나 유지하냐는 것이죠.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최고 국정 책임자인데 그 위기 상황에서 막 흥분하고 우리가 아니죠.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처럼 김정은 씨처럼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네. 지금 이제 1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오늘이 딱 1년째 되는 날인데 사실 그 단임제 국가에서 1년이라는 것은 지불로 따지면 기초공사는 그런 시기예요. 근데 기초공사를 할 때는 이 기초공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사실 밖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는 이제 1년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시라는 의미로 51.6점을 주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받으셨던 51.6%,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48.4%, 대통령을 지지했던 51.6% 외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48.8%, 그 점수를 빨리 가져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수만큼 하셔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51.6%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굉장히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되게 멋있게 들린다. 뭐야? 예, 우리 이제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3년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여야 싸운 것밖에 없는 것 정말 같아요. 정치의 여야 실정. 싸운 것 네. 속에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말 여야에 묻고 싶고요. 그 가운데 정말 유행어, 정치는 실종됐다는 말께 나온 게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치가 실종된 거에 대해서 여야 지도부 물론이고요. 여야 정치권에 몸담은 모든 사람들은 좀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2013년 마무리하시면서요. 2014년에는 여러분 각가의 소망이 있으실 텐데요. 원더풀,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보다 더 잘 풀리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각각의 소망을 우리 여의도 없다 응원하겠습니다. 20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안녕을 묻고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 안녕하고 또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은 또 얼마나 안녕한지 한번 돌아보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 또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스스로에게 뭐 약속을 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번 녹화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되짚어 살펴보면은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막상 떠올려 보면은 정말 그렇게 유쾌한 기억들이 많은 게 아니라 약간 슬프고, 새로운 새해에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정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정확히 보여질 수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의 그 인생 자체는 주변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영지 씨 같은 경우 남자친구가 없다면 내년에는 멋진 남자친구를 만나길 바라는 거고, 좋은 여자친구가 없다라면 좋은 여자친구를 뭐 만나길 바라는 거고, 내년에 또 주변에 많은 훌륭한 보좌관들이나 이런 걸로 해서 꼭 이제 뭐 더욱더 지지자들, 사람을 얻길 바라는 거고, 저는 내년에 또 둘째를 하나가 갖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말이네요, 사람들이 진짜. 예. 다 주변의 사람들, 정치인들은 지지자들, 그리고 지지율들 많은 사람들을 얻고, 대통령께서도 정말로 훌륭한 인재들 많이 얻으셔서 뭐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잡음이 없게 훌륭한 내년엔 사람을 모두가 다 많이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는 술자리에서 건배사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여의도 없다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위하여는 그거라 그러더라. 뭐? 위에 계신 하늘 같은 여성분을 위하여. 너무 딸랑 아니야 그거?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